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뉴스 보자관. 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한국은행 상공을 날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는 2.9%였는데 이번에 2.8%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 이상 성장을 장담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엉망이지요. 각종 경제 지표도 엉망이지요. 민생도 엉망이지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 3% 전망이라니 그것도 혼자서. 게다가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민간 연구기관들은 전망치를 더 낮게 측정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의 3% 전망, 그거 혹시 최순실 씨와 가까운 점쟁이가 알려준 건가요? 긍정의 마인드로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며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5%로 이야기하시지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특혜로 사들인 문제를 수사하던 특임 검사팀이 김정주 넥슨 창업주 소유로 의심되는 어떤 주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집에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의 넘버 2,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임 검사팀은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차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사받으셔야겠네요. 이래야지요. 하지만 특임 검사팀은 곧바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추후에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검을 피하려고 그 이름도 비슷한 특임 검사팀을 만들었는데 특임 검사팀의 진면모는 결국 특임 무마팀이었네요. 서울시내 모 영화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예매율은 3위, 극장수는 10위. 오늘 개봉한 영화 자백의 이상한 기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대형 극장체인 CGV와 롯데에도 스크린을 확보해서 상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상영관과 비인기 시간대 편성으로 축소 상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장들은 한 입으로 말합니다. 오로지 수익성에 기초해서 상영관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3위 예매율의 영화가 극장수는 10위일까요? 영화 제목처럼 자백하시지요. 누군가가 시켰다고, 눈치 주었다고. 민주시민 여러분 아시죠? 이 영화 1000만이 되면 국정원 다음에 선거 개입 못합니다. 친구 서너 명씩 데려가서 보여줍시다. 누구든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는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났지요. 특히 정보 비판에 앞장섰던 연극계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극계의 거장인 이윤택 감독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윤택 감독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런 블랙리스트 소문은 그동안에 뭐 계속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막상 이렇게 문건으로 나왔다니까 듣고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뭐 담당합니다. 저는 원래 연극인이고 저는 정치가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좀 선전을 해달라 해서 동기회죠. 경남고등학교 동기인데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고교 친구세요. 예.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전 단지 이제 학교 다닐 때의 인간성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제가 했던 지지 연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게 어떤 불이익이 왔다면 제가 달게 받아야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상상 못 하셨어요? 전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제가 처음 밝히는 말이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하는 숭례문 재개관 축제에 제가 연출을 했어요. 아,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 2012년 대선 후죠. 그러니까 대선 후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그 한국에는 청와대 문화 담당 비서관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괜찮겠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때 그 여자분이 괜찮다 했어요. 그럼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 2015년 문학창작기금 희곡심사에서 100점을 맞고도 떨어지는 이 심사 지원 대상에서 떨어지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부 당국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받은 중견 원로 예술인들보다는 좀 더 젊고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떨어뜨렸다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창작기금 희곡심사에서 사실은 이윤택 선생의 작품이 100점을 받았는데도 떨어졌어요. 지원을 못 받게. 지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기존에 지원 많이 받은 사람 말고 신진 예술가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랬습니다라고 해명을 하길래 그냥 수긍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석연치 않은 일들이 뒤에도 계속 벌어졌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사실상 대표로 있는 게릴라 극장이 매년 지원을 받아온 극장이거든요. 사실 연극 극장은 지원 안 받으면 좀 운영 어렵잖아요. 순수예술이라. 그러니까 그 극장은 거의 못하죠. 그런데 이게 2년 전부터 이제 지원이 끊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릴라 극장을 내년에 이제 처분해야 되는. 문 닫아버리는군요. 지금 현재 내가 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정책들은 그 뒤에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비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순수한 예술 행위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제약을 주거나 위해를 가했다면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블랙리스트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걸 갖고 또 왜 문화부로 이게 갔느냐. 이건 차은택 그 사람의 뭐 어떤 압력 아니냐. 도대체 이 나라의 차은택이 과연 누굽니까 도대체가. 전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거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3주간의 이 시간을 내갖고 우리 문체부라든지 교육부와 관련된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산은 바로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또 어제 그제는 또 뭐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 존재합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블랙리스트에 나온 10,000명 가까운 분들은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문화인이라고 이렇게 등록돼 있다든지 이런 분이 한 30만 뭐 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5만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에 무슨 행사 무슨 시위하면 다 이렇게 명단이 쫙 나오는 명단이 합해진 명단이라고 제가 지난 밤에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갖고 블랙리스트가 마치 또 실제로 존재하는 듯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정감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러한 정말 잘못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다면 지금 미르하고 K스포츠 검찰 수사 안 하나요? 검찰에서 검찰 고발이 된 거. 그 앞으로 조사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국감에서 못했으면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범법 사실이 있다면 국감에서 설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텐데 오늘 내일뿐이 남지 않은 이 국정감사가 그래서 조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이 진실은 결코 덮을 수가 없습니다. 피감 기관의 서류 제출 거부, 일반 증인 단 한 명 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과 관련하여 대기업 강제 모금설, 대통령 비선 실세 주도설, 문체부 설립 특혜설, 정부 사업 개입설, 차은택 씨 및 최순실 씨 딸에 대한 특혜설 등 각종 의혹들을 하나 둘씩 밝혀냈습니다. 밝혀진 사실만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제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더욱 다가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문위원회 임무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남아있는 의혹을 파헤치고 교문위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새누리당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일반 증인 채택건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내일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데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염간사님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만 지금 장관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문학인 754인 등 9,474명의 블랙리스트 표지를 언론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 문건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민주당 의원 공동명의로 요구를 합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비선실세 차은택 의혹에 대해서 문화예술업계의 관행이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한선교 의원은 유은혜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국정감사의 아쉬운 점은 물론 야당에서 여당 쪽이 증인 채택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저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차은택 최순실이 과연
무엇인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를 전부 그걸로 도배를 하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난과 뭐 다 밝혀졌다고 그러지만 설기회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은택이라는 자가 그 자기 아까 내리셨네. 그 인적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이건 사실 그 특히 예술,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항상 그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특히나 좀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더더욱 자, 이 분야는 누가 최고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런 일은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나한테?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들으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은 그거는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아니 시계 좀 멈춰주세요. 아니 동료 의원이 계속 하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자, 위원님들. 만약에 그걸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동료 의원이 앞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명박계의 좌장 이재호 전 의원이 요즘 분주합니다. 늘 푸른 한국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재호 전 의원은 현 정권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등이 김성회 씨에게 협박해서 출마를 못하게 했음에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격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예. 요게 또 묘하게 시기적으로 그 공천 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세 분은 지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이게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뭐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정치 공세다, 제1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기소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이 눈으로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무슨 내용으로 기소된지 모르지만은 그 공천 협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법 중에서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죠. 아주 나쁜 죄질이죠. 근데 그걸 뭐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한 건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의 잣대로 볼 때는 그거 안 맞죠. 상식의 잣대로 보면 이건 맞지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후보 출마하는데 이 그저기 가면 안 된다, 딴 저기 가라, 안 그러면 니 뒷조사해갖고 사달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이거는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이거는 선거법주의 후보 소위 불출마를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신문에 보도된 것만 보면 그렇다 이거죠. 우리 내용 뭐 자세히 검찰은 뭐냐면 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언할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조언 정도가 그냥 친구지가 안에 손 한 잔 먹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전화로 대놓고 너 그런 말 안 들으면 사달 난다, 뭐 뒷조사한다. 이건 완전히 공갈 협박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신문에 있는 걸로 보면. 근데 그걸 무혐의 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런 거는 야당 대표 기소 내용이 안 알려져서 그 내용이 어떤 건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선거협박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대표는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기소하고 그런 거는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이 내용을 아니까 뭐 자기네들이야 할 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거법은 국민이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럼 뭐 그런 지금 기소 안 된 것 중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많거든요. 예.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야권 단일 후보라고 시큰 주장해놨는데 본인은 검찰에 가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러니까 그 증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수사할 때 여야의 형평을 맞추는 거는 형평을 맞춘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 그게 죄질에 따라서 기소하고 안 하고 해야지. 숫자 맞추기 노름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원래 이재호 의원께서는 워낙 그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셨는데 이 얘기를 안 여쭤보면 안 되죠. 예. 지금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정현 대표는 정치권 주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정현 대표 말씀은 그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고요. 이미 뭐 청와대 신부로 많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정치권의 사전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미 시대의 여론이 되어버렸잖아요. 왜냐 그러면 현재 정치적 모든 비리나 부패나 권력의 이제 부패나 뭐 정치의 불합리 이게 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패나 부정도 면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100번 해본 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정당 선거제도 이대로 두고 여야 1대1로 붙어서 뭐가 정치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뭐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이런 소리 하면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을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부패가 없어졌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습니까? 여권이 권력만 잡으면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이외에 뭐가 달라졌어요? 차기 대권의 잠룡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북방 뉴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투트랙 전략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북방 뉴딜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자는 구상인데 이 부분은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들었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기존 공약과 북방 뉴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북방은 우리에게 꿈과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 뉴딜은 북한과 중국 또 몽골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좁은 반도 지금은 뭐 섬에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우리가 큰 대륙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인데요. 핵심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한반도의 종단철도를 연결해서 연해주가 사실 뭐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땅이죠. 여기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 또 북한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유럽과 일본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인데요. 뭐 북한만 해도 지금 사실 2,000조가 넘는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를 이 교육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안보도 지키고 동시에 경제도 일으키는 그런 양수 협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투 트랙 안보와 경제 즉 남북 교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보를 남북 교역을 통해서도 또한 더 튼튼히 가져갈 수 있다. 투트랙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한반도가 적어도 남북이 대화를 하고 평화가 전제될 경우에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는 북핵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타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하고요. 문제는 더 이상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바로 그런 점에 외교라는 것이 있고 정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의 지금 이런 긴장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담대한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럴 때 저는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런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갈등과 위기를 그야말로 악화시켜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유능한 정권이시죠.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과거에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또는 심지어는 전쟁을 하면서도 늘 교섭과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사실 그 냉전의 상황 속에서도 그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가서 남북 그 공동성명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이 과거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또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평화의 교섭을 이끌어냈었죠. 미국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권주의는 안 됩니다.
친박 패권주의를 허물어버릴 새누리당의 새 기치, 새 기수 인사드립니다. 뭘 허물어? 허물? 당신 허물이나 봐. 허나 청와대 병우 걔 좀 국회에 나오라고 해라. 나오기 싫으면 민정수석 직함 떼고 민간인이 되던가. 아니 바쁜 청와대 공무원을 왜 불러? 일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바쁜 일? 무슨 바쁜 일? 순실이 보디가드? 닥치라고. 당신 10월 13일이 됐다고 이제 막 나가나? 선거법 위반건을 갖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한이 어제 10월 12일인데 이거 지나갔다고 이제 막 나갈 거야? 검찰이 그냥 넘어가 주니까 속으로 만세를 불렀겠구만. 허나 만세를 부를 사람은 너 아니니? 내가 왜? 경기도 화성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보고 야 서청원 형이 거기 나가야 하니까 넌 나가지 마. 나가면은 재미없어. 이렇게 협박한 사건 말이야. 어떻게 그걸 무혐의 처리해주냐 검찰이. 정말 은혜로운 검찰 아니니? 닥치라고. 나하고 통화한 김성회 걔가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혹시 그 김성회한테 약을 친 건 아니고? 뭐? 김성회가 똥통이야? 약을 걷다가 외쳐? 내가 검사라면 말이야. 워낙 범죄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선은 불구속 기소를 해. 그리고 헐겁게 공소장을 만들어요. 재판부가 이 공소장 갖고는 도저히 유죄 판결을 못 내리도록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을 때 그때 조용히 무죄로 결론 내는 거야. 야, 이게 그나마 욕을 덜 먹는 건데 욕을 하거나 말거나 이젠 아주 검찰이 빨개 벗고 춤을 다 추는구나. 웃지마. 만약 기소해봐.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정권에서 확정 판결이 날 텐데 만약 삐끗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 허나 다음 정권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뭐 나는 정치 보복 같은 거 안 한다. 내가 집권해도 널 해코지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넓어. 뭐 돌았구만. 당신이 왜 집권을 해? 혹시 뽕 맞았어? 뽕은 빵에 갈 짓이야. 당신도 될 사람으로 밀라고 쓸데없는 과욕 부리지 말고. 당신 나하고 같이 감옥에서 만나고 싶어? 닥쳐 이 새끼야. 내가 왜 빵을 가? 자, 오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명태를 완전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모처럼 낭보 아닙니까? 맞아요. 명태는 동해안에서 1981년 16만 5천 톤이나 잡혔지만 수온이 오르고 입에 접해서 마구 잡아대는 바람에 어획이 급감했지. 급기야 2008년에는 어획량 제로를 기록했어. 어획량 제로. 물고기가 하도 안 잡혔어. 뭐 나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했어. 동해바다에서도 4대강 사업한 줄 알았어. 동해바다가 다 똥물이 됐어. 아니 동해바다에다가 무슨 수로 4대강 사업을 해? MB가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사면이 바다라고. 저 인간 헛소리는. 그래서 국내 소비량 25만 톤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살아있는 어미 명태를 구하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내걸었고. 근데 이건 좀 웃기지 않나? 누가 어미 명태를 복원해? 어항에다가 애완용으로 기르나 명태를? 뭐 하여간 급기야 명태를 양식으로 했는데 이 부화에 성공한 거야. 이제는 인공 생산한 명태를 동해안에 방류하는데요. 다시 동해가 물반 명태반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겠지요. 이 명태 얼마나 귀해. 명태전, 생태찌개, 황태구이, 동태국 이게 다 명태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런 명태가 싹 사라졌다가 이제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다 누나 덕이라고. 허나 명태는 2014년부터 3년째 증가세였어. 이 정말이야. 누나가 취임하고 그 이듬해부터 명태가 3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내 말을 뒷받침해 줄 줄 몰랐네. 근데 명태가 어느 바다에서 그렇게 늘어났지? 그동안 동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말이야.
혹시 서해에서 많이 잡혔나? 이 새끼. 야, 명태가 아니라 명퇴야, 명퇴. 고용시장에서 쫓겨난 명퇴자 말이야. 올해 그 조선 해운업은 측정도 안 했으니까 아마 내년 집계 자료는 신기록일 기다. 이 나라는 명퇴의 천국이야. 명퇴는 씨가 마르고 명퇴는 넘쳐나니 심지어 20대도 명퇴자야. 야, 이게 나라냐? 경제부총리 출신 화나. 이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명태로 넘쳐나서 좋겠다. 닥치라고. 아이 씨발 새끼들, 그 또 싸워 이 새끼들. 네? 야, 그 하루만은 좀 조용할 생각 없냐? 아, 이님 나오셨어요. 이님도 그 명태 좋아하십니까? 나는 그 명태 같은 바다 물고기는 안 좋아한다고 봐요. 아, 그러면 어떤 물고기 좋아하세요? 나는 추어. 추어도 추어가 좋다고 봐요. 아, 추어 미꾸라지. 추어의 계절은 근데 가지 않았습니까? 한물 갔잖아요. 추어. 이 새끼야, 아직 그 추호 영감의 시대는 안 끝났다고 봐. 두고 보라고. 자, 오늘 주제가 우리에겐 아주 소중한 물고기 명태. 이걸 어떻게 잘 보존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남획을 막아야 하겠지. 남획.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적당히 잡아야지. 돈 더 번다고 치어까지 쓸어 담으면은 그건 추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 아, 그러면은 중국 어선의 남획. 예. 이거 방지해야겠군요. 당연하지. 지들 바다에서 남획하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남의 나라 바다에 오면은 안 되지. 아, 그래서 정부가 다음에는 중국 어선 또 설쳐되면 군사 무기로 격퇴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영토 주권 또 영해 주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격분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정신 못 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두 나라 관계가 아주 묘합니다. 그 출발점은 사드였죠. 자, 이님, 사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요격하기가 좋게 북한이 고정된 한 장소에서만 쏘냐 이거야. 또 사드가 최대 방어할 수 있는 게 50여 발인데 북한이 한 번에 50여 발만 쏘냐 이거지. 그 효용성이 바닥이라고 봐요. 아, 그러면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건 아니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드가 효용성이 없으니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새끼 씨발 또 그런다. 야, 앞으로 나 만날 적에는 귀를 좀 후비고 오라고. 잘 들어. 사드가 쓸모가 없어 한마디로.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는 안 돼. 알았어? 아니, 귀를 후비는 게 아니라 왼쪽 귀부터 오른쪽 귀까지 터널을 뚫어도 말이 안 되는 건 똑같잖아요. 아이, 사드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아이 씹새끼, 너 이 새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 새끼야. 다 알아들으면서. 아니, 뭘 다 알아들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데. 하이 씨발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네가 지잡대를 갔지 이 새끼야. 잘 들어. 메모해 이 새끼야. 메모하고도 못 알아차리면은 너 이 새끼야 그 유치원 다시 입학해야 한다고 봐요. 사드가 유용하지는 않아. 그런데 사드를 반대할 수는 없어. 됐어. 이님, 사람을 갖고 놀리십니까?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거기서 또 학교가 왜 나옵니까? 하이 씨발 개새끼 죽으려고. 님이 뽕이다 이 개새끼야. 영감님, 이야기 더 길게 하지 마시고 사드를 우선 설치하고 북한 보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쏴라. 이렇게 하지요. 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의 효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 새끼들, 이 사이다네. 완전히 사이다야. 개운한 사이다. 야, 니들 그 짱 먹어야겠다. 짱게 시켜.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나 내세요. 아이, 그 족같은 씹새끼, 목청만 커져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수억 원대의 정보 지원까지 받은 사이버 걸그룹이 있었잖아요. 고고 로켓 시스타라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차은택이가 2013년에
지가 그 석사 논문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이름만 바꿔서 데뷔시킨 거라고 하더만. 내가 이 사다를 지켜보면서 생각나는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아니 그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 1998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조 사이버 가수 있죠. 이 가수의 이름이 무엇일까? 이게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심수봉. 아니 심수봉 씨가 왜 나옵니까? 심수봉 씨는 원로 가수 아닙니까? 아니 사이버 가수를 묻는 거 아니었어? 실체가 없는 가수 하면은 심수봉이지. 옛날 그 병풍 뒤에서 노래를 부른 심수봉. 궁정동에서. 네, 그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불려가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날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참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식한 새끼. 서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좌익 교수. 아니, 좌익 교수는 왜 나옵니까?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야당이 그렇게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좌익 교수. 이 사람이야말로 실체가 없는 사이버 캐릭터 아니겠니? 정답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만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치권 소식 오늘도 한번 짚어볼 텐데, 선거법 위반 관련한 검찰 기소가 이제 어제까지 기한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게 편파 기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악된 내용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5명, 새누리당이 11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입니다. 물론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그 야당 의원이 뭐 물리적으로 많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수치는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선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야당은 지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김진표, 송영길 이런 거의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 중진 의원들하고 그 정책위 의장인 윤호중 의원, 그리고 원내 대변인 이재정 의원, 중요 이제 인사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됐고요. 중량감으로 치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훨씬 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기소가 됐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선거를 제대로 치렀냐 안 치렀냐 이런 이제 따지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냐 이걸 짚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새누리당의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위원위가 됐고요. 예,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4.13 총선 앞두고 화성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김성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비켜놔라. 거기가 이제 서청원 의원의 이제 지역구죠. 그러니까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서 경쟁하려는 김성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비켜놔라. 그리고 옆 지역구로 가면 내가 후보가 되게 해줄게. 친박 브랜드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말 못 알아들어. 빨리 비켜나라니까. 말 안 들으면 내가 형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협박, 그리고 어떤 직을 약속한 행위,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걸리거든요. 선거법에.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를 처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통화의 당사자들이 다 친분이 있는 상태고, 당연히 친분이 있겠죠. 다 국회의원이고 그랬으니까. 같은 당이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이익을 제공했거나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는 취지지 구체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고요. 또 협박,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회 전 의원이 이 사람들의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혐의를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녹음 파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옆 지역구로 가면 당신 후보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공사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제 약속한 행위가 이제 맞고요. 그리고 뭐 뒷조사를 다 해서 뭘 갖고 있으니까 까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협박을 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김성애 전 의원이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으니까 협박이 아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사후에 충분히 양자 간의 합의나 무슨 약속에 의해서 충분히 그 진술은 이제 조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 총이나 칼을 들고 이제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담대해서 나는 그게 이렇게 위협적이고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협박이 아닌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회 상규상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협박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그때서야 그 상대방에게 이걸 협박으로 느꼈냐 안 느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지금 녹음 파일로 통해 가지고 내가 형에 대해서 다 갖고 있다니까 아이씨 뭐 이러면서 빨리 비키라고 한 거는 이건 사실상 협박이 명백한데 검찰에서는 또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 논리로 무혐의를 썼고요. 제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릴 때 검찰이 무혐의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그 논리로 이것을 불기소 결정문을 쓸지 참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조금 궤변에 가까운 그런 논리로 지금 무혐의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호 전 의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보 출마하려는데 그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지역에 가라. 안 그러면 너 뒷조사해서 사달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완전히 협박이다. 후보 불출마를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공갈 협박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협박범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기소하고 국민의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 검찰의 행태를 이제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게 뭐 검찰이 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요. 뭐 여기저기서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이 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마찬가지로 추미애 대표도 그쪽 지역구에 있는 법조타운을 이전하지 않도록 법원 행정처장과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 사실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자기가 이제 순천에 의대를 짓고 병원을 짓고 뭐 이런 이제 공약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자기와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에서는 병원을 순천이 아닌 서울에 짓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순천 편이고 야당은 서울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그 다른 의원들도 그 서울에 짓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야당의 다른 의원들이 그 사실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무혐의가 났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를 하면서 여당 대표는 똑같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당의 명의로, 정당의 명의로. 그래서 이정현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광주고법에 지금 재정 신청을 낸 거고요.
이쪽 최경환, 윤상현은 무혐의를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거 보고 이 정권은 정말 흉악하다. 어느 정도 이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 보통 그 전에 선거법 처리하는 거 보면 여와 야의 이제 균형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안배를 하고 의석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검찰이 재량을 가지고 한다면 야당의 어떤 대표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야당 대표가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로 선거법 위반이라면 기소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비슷한 사안인 여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실세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아주 명백한 협박행위, 아주 그냥 질 낮은 그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한다? 이거는 정말 낯짝이 두껍고 너무 금도를 벗어난 일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태규 기자님은 검찰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예, 이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 분위기는 아직 뭐 알아보지 않으셨죠? 예, 뭐 저는 지금 그 검찰 쪽 법조 쪽 출입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양식 있는 검사들이라면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소 여부를 이젠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선거법의 재정 신청 제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재정 신청의 주체가 누구냐면 정당이나 상대 후보입니다. 고발 주체로서의 정당이나 이제 상대 후보이고 그리고 선관위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고발인은 참여연대였습니다. 선관위는 고발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한데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무혐의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선관위도 처음에 문제였고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지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 상당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 내리면 이거 뒤집을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래서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서울 고검과 대검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검이나 대검에서 지방검찰청에서 한 사건을 뒤집을 리는 없고요. 사실은 다른 기관한테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관위 고발 사안이나 후보가 고발한 사안이 아니어서 재정 신청 자체를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족 같은 검찰이네요. 예,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4대 기업, 삼성, SK, LG, 현대차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들과 오늘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미래 먹거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오늘 오전에 박영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는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그 의지를 꺾은 게 참모들이었다. 근데 그 참모들이 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제 근거로 뭘 들었냐면 참여정부 인수위 정책백서를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은 대통령 취임부터 실패를 전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팩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그 재벌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들을 만나는 거 이제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기부하면서도 중소기업과의 공생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눈감는 대기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강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왜 대기업 사람들과 만나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뭐라고 했냐면 야당 의원들이 전경련과 대기업의 정경 유착 문제로 각을 세우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이런 행보는 경제 철학 부재를 고백하는 건 아닌지, 참여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와 손잡고 집권 후반 재벌개혁 타이밍을 놓쳐 결국 정권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길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대기업의 어떤 문제점, 뭐 미르, 재단, 뭐 전경련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왜 지금 재벌 사람들과 간담회를 여냐,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비판인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게 미르 사건을 보면요, 대기업도 지금 피해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격의 초점이 대기업보다는 이제 전경련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전경련 사람들과 만나서 좀 뭐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대기업들의 문제가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대기업 사람들과 아예 대화를 단절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것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죠. 오늘 의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그 문 전 대표의 행보를 대기업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죄악시하는 거 이런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영선 의원은 그 노동당으로 가시면 딱 좋겠네요. 재벌과의 만남 자체도 이렇게 문제시하면은 너무나 선명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한선교, 이건 명백한 성희롱 발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거기서 한선교 의원이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러자 한선교 의원이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정말 명백한 성희롱의 발언인 거고, 내가 웃어서 그렇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 웃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유은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니까 한선교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냐고 물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항의가 계속되자 한선교 의원은 동료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저를 보고 비웃듯이 웃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불쾌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건데, 한선교 의원은 계속 이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곡하지 말라고 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또 얘기를 했죠.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과에 불과하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고, 다시 이제 한선교 의원은 사과드리겠다, 진정성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한선교 의원이 뭐 예전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구설에 올랐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뭐를 검색을 하다가 이제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 6월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육부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아이들한테 잘못된 사관을 주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색깔론을 제기를 했어요. EBS를 교육부가 좀 관리해야 되지 않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준식 교육부 총리가 그것도 좀 황당하다는 듯이 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선교 의원이 그때 왜 웃냐, 왜 비웃냐, 웃지 말라고 이제 호통을 쳤거든요. 이준식 교육부 총리한테 나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색깔론을 제기를 하니까 이준식 교육부 총리가
약간 웃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성교 의원이 왜 웃냐? 잠깐 이게 웃기냐? 웃지 말라. 이렇게 이제 호통을 쳤어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 한성교 의원은 뭔가 그 자신을 향한 비웃음에 뭔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아닌가.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자격지심이지. 자격지심. 그렇죠. 자격지심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비웃음도 많이 사잖아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이렇게 막 정색하고 왜 웃냐? 왜 기분 나쁘게 웃어? 그러지 않고 뭐 우리 저 옛말에도 웃는 낫에 침 뱉으랴 이런 말도 있듯이 웃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성교 의원은 특히 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성희롱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안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국회의원 깜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무려 4선을 한 거 아닙니까? 4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그 이제 웃음에 민감한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저기 국회의원 하니까 비웃는다. 자기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그런 엄청난 자격지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참 한성교 의원 앞에서 웃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무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 부촌인 아닙니까 나름대로 부촌에서 이런 사람이 계속 뽑히는 걸 보면 참 그것도 납득이 잘 안 가고 뭐 그렇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영화평론가 최광희 선생 만나겠습니다. 최광희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영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큐멘터리 자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가 자백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바로 오늘 개봉합니다. 목요일인 오늘. 예. 이 영화의 개봉 전략, 그리고 이전에 사이파 다큐멘터리들이 극장가에서 받았던 그런 대접과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벌이려고 하는 이 영화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백이라는 영화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 8월 동안 그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7,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스토리 펀딩 사상 최고액인 4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어요. 예. 제작비는 약 3천만 원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개봉에 필요한 자금만 4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아졌으니까 거의 10배가 넘는 돈이 모인 거죠. 예. 다큐멘터리나 규모가 작은 영화들의 경우에는 쓰는 홍보비가 한 3천만 원 안팎입니다. 많아봤자. 예.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정도 외에는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많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홍보비를 많이 쓴 영화가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객들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예. 작은 영화는 또 관객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찌감치 이 영화 자백은 그런 그 작은 영화의 그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겠다. 조금 더 규모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구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스토리 펀딩부터 실행에 옮긴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4억 원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전국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쭉 그 이 영화를 연출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전국을 돌면서 약 15,000명을 상대로 대규모 시사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시사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음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였고요. 그 외에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 직접 후원에 참여하시면서 그 영화를 보는 그런 열기로 이어졌고요. 부산영화제를 틈타서 부산에서 남포동 시사회를 가셨는데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와서 영화를 또 관람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주 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그 JTBC 뉴스룸에 2주 동안 매일 광고가 나갔습니다. 오. 이런 규모의 영화가 예. 뭐 정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방송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홍보비를 그만큼 아낌없이 썼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아진 그 4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그 발판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건은 스크린을 얼마나 모으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은 결국 스크린 경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되느냐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 관건은 또 예매율이에요. 예매 점유율이 올라가야 이제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려를 해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멀티플렉스들의 우려가 영화의 상영관을 할애하는 것을 좀 막지 않겠는가. 예전에 그 천안함 프로젝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상영관을 전부 표를 다 사가지고 아무도 안 온다든가. 그 뭐 귀여운 백색 테러인데요. 그런 방식의 그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극우 세력의 방해 공작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또 그런 것들에 또 멀티플렉스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또 관객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핑계 삼아서 상영관을 뭐 적게 배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상영관을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매 점유율이 올라가 버리면요. 그런 것도 핑계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매 점유율이 놀랍게도요. 지난 월요일에 탑10 안에 들었어요. 자백이라는 영화가. 예.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밤 현재 자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의 통합전산망상에 예매 점유율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번 주 개봉하는 유해진 주연의 영화죠. 코미디 영화 럭키라는 영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팀버튼 감독의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어서 지금 현재 그 자백이 예매 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렇게 사회 고발적인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흥행이라고 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뭐 이를테면 다큐멘터리 최고 기록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인데요. 그 영화는 사실 휴먼 드라마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원앙소리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 작품 역시 휴먼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감수성의
호소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사회의 어떤 폐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첩 조작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 자백이라는 작품이 지금 실시간 예매율 3위에 올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그 영화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사회고발적 다큐멘터리 가운데 2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2012년에 개봉해서 7만 5천 명을 동원한 게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로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자백이 현재 120여 개의 스크린을 확보했습니다. CGV를 비롯해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멀티플렉스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스크린이 지금 120여 개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라서 예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고, 또 이 영화에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시사회를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한테 영화 자백 측에서 예매권을 모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매권을 이용해서 예매를 했기 때문에 예매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크린이 열리게 되고 많은 스크린이 열리게 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번 주말에 이 자백이라는 영화가 적어도 20-30만 명 정도의 관객은 동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파워 투 더 피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다 시민이 만든 일종의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자백은 뭐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연출을 해서 뉴스타파 제작진이 만든 작품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그 흥행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플 파워가 시민의 힘이 이것을 견인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은 뭐 김용민의 브리핑에서 꼭 한번 짚고 의미부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뭐 일단 작품을 보셨으니까 이 작품의 흥행성을 이렇게 가늠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20만에서 30만을 예측하셨는데 첫 주말이에요. 개봉 첫 주말. 누적 관객 수는 아마 예매 점유율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많이 보게 된다면 지금 다행히도 극장가가 좀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이기 때문에 틈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이제 관객들을 이렇게 포획하게 되는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 어쨌든 그 관객들이 이 자백이라는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안고 예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하죠. 언론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아젠다 세팅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능을 도가니라는 작품이 했던 것처럼 이 자백이라는 영화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어떤 의제 설정 기능을 하려면은 최승호 감독은 한 1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든다면 지금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어떤 국회에서의 움직임에 좀 더 동력을 좀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최승호 감독은 지금 국회의 정보위 산하의 국회의원들이 뭐 야당의 경로당 같은 그런 분위기다. 무서워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한다. 뭐 말해봤자 립서비스 정도고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정원을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백이란 영화가 이렇게 극장가에서 인구에 회자되고 많은 관객들이 보게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움직임이 좀 생기겠죠. 그런 역할로서 피플 파워가 말하자면 간첩이 있어서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을 억지로 만들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냉전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 그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데 이 영화가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000만이 들면은 다음 대선에서 국정원이 못된 짓 못한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100만은 좀 아쉽군요. 좀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100만이라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회파 다큐멘터리가 100만 명 넘는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영화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이 이상한 거죠. 사실 최승호 감독 제가 월요일에 만났는데요. MBC, KBS, SBS 같은 지상파 방송들이 자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아무튼 되게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정원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일상적인 공포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만큼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미처 이 영화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말이나 주중에 꼭 예매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친구 서너 명 데리고 가서 함께 관람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 이 나라는 아직 우리 모두를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점을 꼭 언급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자백의 흥행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서글프긴 합니다. 그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 또 최강희 평론가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작품인 만큼 뭐 작품성 걱정은 안 하시고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최강희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일
참 좋은 말씀 감사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책을 한 권 한 권 다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어떡하죠? 근데 절판된 책들도 있어서 안타깝다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은 쉽게 절판이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아니지만 특히 좋은 책들이 일찍 절판돼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체계적으로 이런 책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도서관들이 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출판업계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근본적인 건 이제 이런 책들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는 독서 대중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또 그런 사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좋은 문학 작품, 책으로 나온 것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인문의 왕국 서구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좋은 책들을 싼 값으로 뭐 많이 판매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 무엇보다 작은 도서관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죠. 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문고본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속히 이 돈의 논리가 아니라 인문학을 지키는 뭐 말로만 뭐 인문학 부흥 또 인문학 발전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책들을 잘 보존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진정성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질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그 호모 루덴스, 요한 하이징어가 쓰고 이종인 선생이 번역한 호모 루덴스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채우고 있는 게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잖아요. 이건 정말 그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극단 지점까지 와 있지 않는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파시스트 시대나 이 독재 시대에 억압과 감시와 통제와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 공공연하게 정부 당국 쪽에서 지시, 명령, 체계화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뉴스는 들으면서 많이 우울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통해 이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요한 하이징어의 호모 루덴스를 택했습니다. 요한 하이징어는 잘 아시겠지만 이 중세의 가을이라는 역사책, 문학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중세의 가을 얘기는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0세기 초반 그리고 1938년도에 나온 이 호모 루덴스는 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그리고 인간과 놀이의 관계란 어떤가에 관한 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고전으로 꼽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본질이랄까 인간의 성격을 정의할 때 호모 뭐뭐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호모 파벨. 도구를 제작하는 인간, 또 제작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들어 쓰는 말인데 호모 레시스티쿠스. 저항하는 인간. 언젠가 말씀드렸던 걸 저항을 해야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하이징어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지랄까요? 모습이라고 하이징어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놀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봐야 할 텐데 김 PD님 이 브리핑 하시는 건 놀이로 하십니까? 아니면 일로 하십니까? 뭐 놀이의 성격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놀이라고 하면 또 경망스럽게 일을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놀이하면은 뭔가 경망스럽고 유치하고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슈필레라고 얘기하는 이 놀이라는 건 호이징어에 따르면 일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요. 신성성을 재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류 문화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그 토대, 밑받침에 놓였던 게 이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놀이의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자발적이야 하고요. 뭐 놀이는 뭐
분명히 자발적이어야 되죠. 예.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공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 속에 규칙이 있죠. 놀이는 어디나 규칙이 있잖아요. 예. 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게 실제적인 목적, 돈벌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예. 이게 이제 특히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 세 가지가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놀이는 기본적으로 기쁨이자 이 환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 애초에 인류는 이 놀이와 일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이 놀이의 즐거움들이 바로 이 삶을 유지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이 놀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일과 예술 행위까지 같이 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김 PD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언론 활동들 이게 놀이의 바탕을 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그 바람직한 놀이와 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감사할 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놀이를 플레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플레이가 놀이이기도 하면서 놀다, 놀이, 동사이자 명사이기도 하면서 또 연극이란 말도 있죠. 예. 이 연극은 정확하게 놀이죠. 그렇습니다. 역할극처럼 하는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연극의 원형적인 방식들은 우리 그 플라톤에 따르면 하나의 신의 모습들을 인간들이 놀이하는 거죠. 놀아주는 거죠. 예. 이게 연극이라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놀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제쳐두더라도 일단 시는 놀이의 가장 원초적인 형식이고요. 언어를 가지고 노는 거죠. 예. 음악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철학의 논변들, 철학의 그 소피스트들의 이 논쟁들 있죠. 예. 그것도 정말 예술의 차원이죠. 예. 그것도 이 놀이의 설득의 예술들, 정말 그 멋진 놀이의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멋진 이 논쟁을 보기 어렵지만, 그리고 법률을 얘기하면서 법률도 하나의 놀이라 그래요. 예. 법복을 입고 그 안에서 소송 당사자들끼리의 그 논쟁하고 대결하는 모습들. 예.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포틀렛이나 그 인디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포틀렛이나 쿨라 같은 뭐 선물 서로 많이 주기 경쟁, 시합. 이런 것들이 일종의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위에서 이 놀이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게 요한 하이징어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놀이는 모든 문화의 토대다. 그러니까 문화가 놀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역으로 놀이들이 어떤 문화들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그 상상력과 관련지어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건 일단 아이 되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놀이를 잘하는 사람들을 아이 되기. 그렇죠. 놀이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같은 심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답다는 유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호이징아의 그 멋진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종류의 연기를 펼칠 때 상상력이 충만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어린아이는 실제의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고상한 것, 더 위험스러운 것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아이는 왕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악한 마녀가 되고 혹은 호랑이가 된다.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기쁨에 넘쳐 자기 자신의 밖으로 나가버린다. 너무 황홀하여 그 자신이 왕자, 마녀, 호랑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러는 중에도 일상적 현실에 대한 감각을 유지한다. 그의 재현은 가짜 현실이라기보다 외양의 현실이다. 바로 그것이 이매지네이션의 원뜻이다. 예.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고 그게 다양한 문화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걸음이 된다는 얘기죠. 예. 놀이가 활성화되지 않는 놀이를 통제하는 그 사회에서는 문화가 다양하게 필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한 규결이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책이 1938년에 쓰여졌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파시즘이 이제 전면화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예, 놀이에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하고 이제 검열을 상시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놀이성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이 자체가 피폐해 버리고요. 여기 하이징어는 놀이가 아주 유치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회적으로 놀이하는 인간들의 이 자유로운 삶의 터대를 마련해주지 않고서는 인류 문명은 정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떠올린 건 뭐냐면 이른바 문화예술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되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물이 되는 것, 어른이 돼서 노동의 노예가 되고 뭐 돈에 길들여지고 이러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하이징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놀이가 되려면 어른이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동심에 가깝게 놀이를 하는 이 논단이들이죠. 예. 우리가 뭐 딴따라라고 이렇게 좀 낮춰 부르기도 하는데 또 뭐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맘 놓고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이유로 검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제약을 가하고 보이지 않게 이 억압을 가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이 범죄행위입니다. 예.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의 토대 자체를 파괴하는 이 문명 파괴자들이자 문화 파괴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인간이 노는 모습도 못 보는 이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 족쇄를 들이밀려는 이런 태도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모습인 호모 루덴스적인 가치들, 예. 그 근거들을 뿌리채 뽑으려는 정말 이 범죄적 행위라고 저는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워낙 이 정부가 그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벌여서인지 그냥 뭐 있을 법한 일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문사상적으로도 큰 사건인데, 큰 테러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이른바 문명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김 PD 말씀하신 대로 하도 엽기적인 일들 많이 하니까 예. 아이고 그래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 하나하나 좀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몰고 늘어져야 되고 예. 미친 개들 두들겨 패자면 예. 결국은 이런 노는 사람들, 상식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 관심이 없을 때 그 저질의 정치인들을 지배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의 미친 개 수준의 이 광기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멍하니 구경하다가는 그야말로 물려서 그대로 우리까지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루신이 얘기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페어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사회에서 마냥 우리가 뒷걸음이 치고 하다가 이 절벽에 서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예. 제가 화가 났다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흥분해서 죄송한데 별 말씀을요. 이 하이징하의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예. 진정한 문명은 특정 놀이 요소가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명은 자아의 절제와 통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기적 경향을 더 높은 궁극적 목표와 혼동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자유롭게 받아들인 일정한 한계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문명은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놀이되는 것이며 진정한 문명은 언제나 페어플레이를 요구한다. 페어플레이는 놀이의 관점으로 표현된 신의 성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이거나 놀이 정신을 망치는 행위는 문명 그 자체를 동요시킨다. 건전한 문화 창조의 힘이 되기 위해서 이 놀이 요소는 순수해야 한다. 이성, 믿음, 인간성 등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훼손하거나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럴듯한 놀이 형태를 앞에 내세우면서 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위장하는 가짜 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놀이는 프로파간다를 모른다. 놀이 자체가 그 목적이며 놀이 정신은 행복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네. 이럴진데 차무게라는 이런 권력의 가수인을 앞세워서 놀이를 이렇게 압살하고 놀이꾼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족쇄를 채우려는 이 시도들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교수님 견딜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 이 야만의 사회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 교수님 뿐이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 인천 상륙작전 이런 영화도 생각이 났고요.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념적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한류마저도 이 몇몇 사람 특히 측근에게 일을 몰아준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무슨 문화 창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건 뭐 논의를 모독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김 PD 힘내시고요. 놀이와 일이 멋지게 만나는 이런 일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보내드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악마기자 정의사제 여기다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네, 이 CF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물었죠. 김현주가 정답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 발의라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도라이, 김진태처럼 막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진태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강한 야당, 이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송곳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 김현주 맞히셨습니다. 통영 화력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족자원의 천국인 통영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을 녹차라떼로 만들더니 건설사만 배불리는 헛수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제, 고성, 통영, 어민을 다 죽이는 화력발전소 결사 반대합니다. 네, 송고님 힘내십시오. 자,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로부터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누명을 쓴 언론사지요, 조선일본에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조선일본. 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수의 심장이자 상징인 보수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조선일본입니다. 저희가 어떤 신문입니까? 보수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종북 좌파들과의 피튀기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싸우는 불세출의 민족지 조선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편이라 여겼던 현 정권이 저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우향우한테 쓴소리 좀 했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쁜 짓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이렇게 같은 편끼리 서로 물고 뜯어서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보수에서 일 좀 한다 싶은 똘똘한 A급들은 MB 쪽에 줄 서고 좀 모자란다 싶은 꼴통들은 지금 청와대 대빵한테 줄을 섰다. 네, 이거는 보수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진실, 아니 진리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좀 모자란 애들이 집권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치를 이다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저희 조선일보는 대선을 한두 번 치러본 게 아니지요. 대선 시즌만 되면 같은 당끼리도 서로 욕하면서 정권 교체를 부르짖고 생쇼를 하는 것, 이거는 원래 정치업계의 관행 아니겠습니까? 지들도 정권 교체 코스프레로 집권했으니 말입니다. 우리 청와대 대빵께서는 3년 전에 들어본 노태강이란 이름은 기억해도 4년 전에 자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과 장사를 계속 해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선생님, 저희가 청와대 눈치 안 보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획득하는 방법 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을 다시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민족지 조선일본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영원히 대를 잇는 절대 권력, 심판받지 않는 권력, 이렇게 생각됐던 조선일본도 세무조사 앞에서는 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본이 다시 옛날의 영화를 획득하는 방법, 이건 어떨까요?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참에 조선일본이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편파보도, 허위보도, 왜곡보도 등등 무기력한 야당 쪽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작전과 노하우를 보여준다면 정권 교체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조선일본의 덕을 본 야당은 조선일본의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묵인해 줄 것입니다. 네? 내년에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재심사가 있는데 야당 편 들다가 방송국 날린다고요? TV조선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조선일보 사주이자 지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버지인 방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요정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일영 회장에게 당신은 밤에 대통령을 하라, 나는 낮에 대통령을 할 테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후손끼리 스킨십, 릴레이션십이 없으니 문제입니다. 방상훈 사주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요정에서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밤 대통령, 낮 대통령을 서로 나눠 갖는 거지요. 네? 상대가 여성인데 뭐하고 요정에서 노냐고요? 뭐 그럼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예 조선일본,
재산을 바리바리 싸들고 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진보도 보수도 다 싫어하는 조선 일본이라면 남한 사회에 있어 뭐합니까? 신문 이름에 조선자도 들어갔겠다. 얼마나 북한과 가깝습니까? 그리고 북으로 가면 북의 지도자는 같은 남성 아닙니까? 게다가 방상훈 사장 비만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그러면 김정은과 체급도 같지 않겠습니까?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으로 그냥 간다고요? 야, 이 새끼들아, 그럼 하던 대로 정권을 계속 빨아주던가, 이 새끼들아. 보수 정권에 빌붙어서 진실 왜곡하고, 편파보도하고, 힘없는 사람들 조롱하고, 맘에 안 드는 사람들 찍어내고, 한반도 긴장 조장하고, 노동자 짓밟고, 아무나 종북 좌파로 몰아대고, 세월호 희생자들, 고 백남기 농민, 거기에 유가족들까지 모욕하고, 이 견강부회, 적반하장, 유체이탈, 질환연병, 이 씨발, 아주 그 우리나라의 사회학에 안 끼는 데가 없어, 이 개새끼들.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막강한 언론 권력을 휘두르다 한순간에 훅 가버린 부패 언론의 봄날. 네, 조선 일본에게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캔이 부르는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좁힐처럼 작은 사랑 내 한 몸 아낌없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시린 고독과 악수하며 왜 길을 걸어왔다.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부서졌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작은 사랑 내 한 몸 아낌없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